스텝포스리 평화포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이 또 엄중해져서 지난 2월에 예정했다가 6개월 연기했던 정세현 장관님 이 특강의 시간을 다시 또 이렇게 비대면 영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아쉬운 바가 없지 않지만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그 뜻은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포럼은 한반도 평화 번영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의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에 힘을 보태서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 여러 전문가들 또 특히 포스코를 비롯한 기업에서 어떤 역할과 준비를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나누고 또 좋은 의견을 듣고자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예정 순서에 의하면 최정우 회장께서 인사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바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세현 부의장님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소개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부와 석박사를 하셨고 77년도에 국토통일원에서 이 연구활동을 시작하셨으니 40년이 넘도록 한반도 문제를 학문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실무상으로 다루신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산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대통령 통일비서관 또 민족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하고 29대 30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고 이화여대 또 경남대 석좌교수와 원광대학교 총장을 지내셨습니다.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직도 지금 맡고 계시고 현재 18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계십니다. 정세현의 토크 시리즈 책도 여러 권 내셨고 3권 냈죠. 예, 또 담대한 여정이라고 하는 책도 나와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책을 보고 뭐 언론을 통해서 지금도 정세현 장관님 말씀은 많이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20년 어찌 보면 참 우리의 기대와는 못 미친 한반도 상황이 좀 아쉬운 국면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떤 전망과 또 우리의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크게 오늘 제목이 한반도 상황과 평화경제의 전망 이렇게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기 때문에 우선 앞부분에는 한반도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북한과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 등을 아우르시면서 좀 먼저 좀 조망을 해주시고 뒤에 평화경제에 관한 얘기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대면 강연을 못하고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은 좀 있지만 역시 과학기술의 발달 더불어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과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명규 교수님이 저를 잠깐 소개하시는 과정에서 제 미천이 드러났지만 제가 77년 통일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통일원 시절입니다. 그 지금까지 통일 문제를 43년 되나요? 그렇게 되면 직업적으로 다루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정부를 떠난 뒤에도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밖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는 지지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쭉 해오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지금 새로 나이 76세인데 환갑이 훨씬 넘어가지고 다시 또 재취업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40년 넘게 통일 문제를 다뤄오면서 그 길인 줄 알고 가면은 그게 장벽이 막혀 있고 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초기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그런 걸 느끼지는 못했죠. 그냥 뭐냐면 고위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93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 정권 초부터 청와대에서 이제 통일비서관으로 3년 8개월인가를 근무를 하면서 야, 이게 남북관계 통일 문제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그전에는 그저 분단의 세월이 한 40년 좀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여러 가지 정치적 제약 같은 것을 완전히는 뛰어넘지 못하지만은 그런 대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면서 이질화된 남북 간의 사회를 동질성을 키우는 쪽으로만 가면은 통일이 이렇게 손에 잡힐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 남북 총리급 회담을 통해서 기본합의서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곧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 뜸북이 예. 따옥 예. 그야말로 정책 결정의 중심축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좀 될 만하면 북한이 사고를 치고 뭐가 좀 될 만하면은 미국이 또 무슨 발목을 잡고 여러 번 그걸 체험을 했어요. 요즘도 제가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으로 남북관계를 발목 잡는다고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너는 친북이냐 친미냐 어떤 동맹 깰라고 그러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서 일을 해봤던 사람으로서는 통일 문제가 민족 내부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 문제이다 보니까 국제적인 환경이나 정세가 도와주지 않으면 남북 간에 아무리 가까워도 그 정화선을 넘을 수가 없다. 그걸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제가 정권 초에는 차관으로 일을 했고 정권 말년에 통일부 장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일을 하면서 그때는 이 화해협력 정책 또는 협력 정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은 그래도 국제 정세라든가 국제 환경 상당한 정도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랄까 이런 걸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유는 간단해요. 햇볕 정책을 처음에 북한에서는 좀 의심을 했었습니다. 자기네 체제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교류 협력을 하면서 하는 척하면서 뭐 좀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 코를 꿰가지고 우리가 그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걸로 처음에 의심을 했었어요. 노골적으로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98년 4월달에 비료회담 오는데 햇볕 정책의 본심이 뭐냐? 근데 이제 이런 거다. 그러면 좀 이론적으로 멋지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남쪽이 우리에게 먼저 잘한단 말인가? 믿어지지 않는다. 본심이야 우리를 녹여먹자는 거겠지. 라는 식으로 이게 굉장히 방어적이었었어요. 그래도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민간인들을 먼저 앞세워서 선민후관의 방침으로 북한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준다기보다는 인도적 지원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녹여먹으려는 건 아니구나 하는 확신이 서니까 2000년에 정상회담이 된 겁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6.15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불행히도 미국의 정권이 클린턴 정부에서 이제 부시 정부로 바뀝니다. 근데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노골적으로 이걸 견제하는 거예요. 클린턴 때는 미국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클린턴 대통령은 당신이 운전대 앉아라. 내가 조수 노릇하겠다 하는 식으로까지 햇볕 정책을 밀어줬는데 부시 때는 그냥 노골적으로 이걸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진짜 진두지휘를 하시면서 미국을 그냥 잘 따독거리고 그러면서 또 북한은 북한대로 따독거리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회담도 참 많이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소위 그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 상당히 많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약 한 7년 정도 되나요? 7년 정도에 8년이 채 안 되는 그 시기 동안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6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단으로 인한 고통은 상당한 정도로 영원화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또 대통령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고 또 그거를 제약하는 요인은 미국만이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지리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통일의 원심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남북 간의 통일의 구심력이 크지만 하면은 중국도 뭔가 이상한 식으로 해서 견제를 해서 너무 완전 북한이 미국과 가까워진다든지 하는 것을 막고 싶어 하고 왜냐면 자기네들의 완중국가인데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너무 이쪽이 지금 중미가 상황을 주도하는 것을 갖다 와서 좀 견제해 보고 싶어 하고 일본은 무조건 반복을 앞세워 가지고 자위대가 해외 출병할 수 있는 그런 이 헌법 개정 이거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대표인 것이 아베인데 그런 통일의 원심력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통일의 구심력을 키우려고 그러는 남한 정부의 입장이 분명하면 북한도 상당한 정도로 거기에 말하자면 그 진정성이 확인이 되면은 협조적으로 나오고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많은 성과를 같이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시기가 지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통일비서관을 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통일부 장차관을 지내면서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지고 남북관계 단절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역시 주변 정세 때문이 아니라 통일의 원심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민족 내부에서도 통일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단 체제 하에서 구축된 기득권을 계속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남북 화해 협력이 결국은 분단 체제의 와해로 연결된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부터 그걸 못하게 해요. 대북 지원을 퍼주기라고 욕하고, 그다음에 유연한 대북 협상을 끌려다니기라고 하고, 그러면서 자존심도 없느냐, 뭐 무슨 쌀과 비로 보내줘봐야 핵과 미사일로 돌아온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참 터무니없는 얘기들 하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우리 남한 내부의 통일의 원심력들이 득세를 하면서 남북관계가 수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다시 뭐 해보려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트럼프 정부가 기본적으로 공화당 정부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정부의 대통령은 좀 뭘 해보려고 해도 그 밑에 있는 실무 관료들 역시 공화당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북한은 미국이 수교만 해주고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주면 얼마든지 핵은 그날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오래된 입장인데, 뭐 김일성 때부터 그랬었어요. 김일성 때는 물론 핵무기는 없었지만 핵 개발에 의지가 좀 있었죠. 그런데 핵 개발은 소위 미국이 계속 북한을 이렇게 압박하고 군사적으로 칠 것 같은 그런 훈련을 세게 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 오금이 저린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결국 핵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미국이 불가침을 보장하고 정전협정만 평화협정을 바꿔주면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가지고 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핵은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2018년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문의 기본 구조로 채택이 됐었어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은 그게 좋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제 폼페이오 장관 이하 뭐 국방부 뭐 어디고 다 도대체 트럼프가 속았다. 어떻게 김정은한테 1대1로 이렇게 수교를 해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관료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요. 미국은 천상에 있어요. 모든 나라는 그 미국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시하는 개념으로 외교를 해요.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미소가 맹주가 돼서 동서냉전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맹주가 돼가지고 서로 그 힘겨루기를 하고 외교 경쟁을 할 때는 미국이 그렇게 작은 나라들을 갖다가 찍어 누르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소련 편으로 가버리니까 상당한 대접을 하면서 자기 돈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소련이 망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유일한 그 초강력 그야말로 only one 슈퍼파워가 되면서 전부 다 이 디플로마시가 아니라 딕테이션으로 나오는 거예요. 디플로마시라는 것이 이게 같은 자격에서 같은 위치에서 서로 그 협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북 관계도 트럼프 시대에 와가지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남북 관계가 그 실제로 실무자들한테 이제 그 이행 문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앞에 있는 수교 문제, 새로운 부부관계 수립이라는 조항, 그다음에 두 번째 한반도 평화체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이건 어디로 가버리고 비핵화 문제만 남았는데 폼페이오가 6.12 정상회담 이후에 7, 8월에 3번을 평양을 다녀왔고 10월 달에 또 갔다 왔어요. 가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북한에서는 이제 6.12 싱가포르 합의대로만 해주라. 그러면 핵은 우리는 언제든지 내려놓는다. 이거 입장이었는데 폼페이오는 아마 실무 관료들 데리고 왔으니까 이건 트럼프가 잘못한 거다. 어떻게 먼저 수교 같은 걸 먼저 보장하느냐. 너희들은 나쁜 나라고. 로우 스테이트, 악의 추억. 소위 그런 나라하고 1대1 외교는 있을 수 없고, 너희들이 핵을 가지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기 때문에 핵을 먼저 내려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뭐 좀 도와줄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은 뭐 수교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선비핵화, 북한의 선비핵화, 후 경제 지원, 그 다음에 북미 수교. 이런 순서로 바꿔버리니까 북한이 이제 셈법이 틀렸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실무 관료들한테 솔직한 얘기로 발목이 잡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남북 관계가 이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좀 새 이인영 장관이 뭐 좀 그런 그 한미 워킹 그룹의 범위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좀 뭐 의지 표명도 분명히 하고 또 구체적으로 또 작은 일이지만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문제는 이겁니다. 어차피 주변 국가들은 통일의 원심력이다. 통일돼가지고 미국은 친미 통일되면 좋고 중국은 친중 통일을 바라고 일본은 통일 자체를 반대하고 한국이 통일되면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운동 시합에서도 일본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우리보다 남한 인구의 3배가 되는데도 그 운동은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게 그 일본에 대한 적개심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러시아도 친미적으로 통일되는 것은 러시아도 바라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의 원심력으로서의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 정책이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을 상당 정도 제약을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밖에 있는 원심력보다 안에 있는 원심력이다. 제가 40년 넘게 이걸 하다 보니까 비로소 요즘 와서 야 이게 아무리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부리고 뭐 그리운 금강산을 뭐 가곡으로 불러도 민족 내부의 통일 구심력을 키우려고 해도 민족 내부의 원심력이 또 있고 밖에는 완전히 원심력판이고 그래서 어렵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분간 통일에 대해서 꿈을 좀 접어야 될 것 같아요.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평화부터 여기 우리 자리 잡도록 하자. 평화.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 평화 번영이라는 개념을 통일한 말을보다는 한반도 평화 번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남북 관계나 한미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그러는데 적어도 남북이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로운 관계까지로 간다면은 그러면은 바로 통일 그 자체는 아니니까 그러면 밖에 있는 통일의 원심력들도 반대는 못할 거고 남쪽에 우리 사회 내부에 있는 통일의 원심력 말하자면 분단 체제에서 구축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도 그것까지 완전히 통일돼 버리면 자기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그들의 소위 생물학적 그 생명이 살아 있으니까 그게 그 평화까지 우리가 구축을 하면은 그 저항은 상당히 적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최근에 나온 제 회고록에서도 마지막 결론 챕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문에도 났고요. 이게 끝도 시작도 없는 아득한 통일의 미로를 내가 걸어왔다. 이리 가면은 여기 이 바리케이트 걸리고 저리 가면 저 장벽이 걸리고 그래서 옆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이 바리케이트가 차단봉이 내려오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빙빙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통일로까지 가려고 하다 보면 끝없이 그 미로를 헤매면서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소위 가성비가 별로 없는 투쟁을 해야만 된다면 평화부터 뿌리내도록 하자. 평화를 일궈내는 방법은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영구 89년 그러니까 9월 11일에 발표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는 교류 협력, 그다음에 남북 연합, 통일 이렇게 3단계로 통일 과정 설정을 했었는데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말하는 교류 협력을 통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남북 연합이라는 것은 일종의 완전한 통일 이전에 남북 간에 평화롭게 살자. 유럽연합처럼, EU처럼 그 정도 단계를 거쳐서 유니피케이션은 그 다음 일이다. 근데 3단계라고 그러지만 1단계에서 2단계로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건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욕심을 줄여서 남북 간에 남북연합을 이라는 협력체 이걸 만들어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그 속에서 경제적인 어떤 발전과 북한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남북 관계를 평화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남북연합 정도로 가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근데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면서 더구나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게 나오면서 남북이 사실 왕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오목하게 짝이 없고 또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나올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남북 간에 생명 공동체부터 만들자. 경제 공동체 가기 전에 생명 공동체부터 만들자는 개념을 금년 5월 취임 3주년 기념 강연에서 그런 생명 공동체 개념을 내놨는데 생명 공동체를 먼저 만들고 또 우리도 우리의 방역이라든지 우리의 보건 의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적어도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 남북 간에 그런 생명 문제, 그러니까 방역, 의료, 보건 협력, 나가서는 또 사실 식량 문제도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런 생명 공동체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평화 경제 공동체로 가다 보면은 평화 공동체로까지 갈 수 있다. 남북연합이라는 이런 식으로 개념을 좀 이제 다시 재정리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라는 말을 너무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통일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머릿속에 통일의 개념은 다 다릅니다. 우리 박 교수님이 이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의 모습하고 제가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의 모습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응?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은 당분간 잊어버리지는 말지만 일단 접어두고 평화까지만 우리가 욕심을 내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경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전에 생명 공동체부터 만들고 이번에 지금 방향 물자 같은 걸 우리가 민간 단체를 통해서 북한에 보내고 하는 것이 이제 생명 공동체를 시작하는 그런 이제 과정의 하나이죠. 특히 이제 포스코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에 포스코도 투자를 해가지고 훈춘에다가 북한의 철광 같은 걸 이렇게 실어오기 위해서 무슨 물류기지를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들었습니다만은 현대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일단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글쎄 우리가 지금 1인당 소득이 31,000달러인데 비해서 북한의 1인당 소득은 1,800달러가 31,000달러 대 1,800달러의 경제력 격차를 그대로 놔두고는 그래서도 통일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북한에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 시대로 와서 이 해안 따라서 쭉 지정해 놓은 소위 그 경제 개발 특구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데서는 철광석을 사오거나 북한에서 고철 뒤로 올 건 없을 겁니다. 무산 철광 같은 것은 뭐 그야말로 동양 최대 노천 철광인데 그쪽 이 철광석 같은 걸 사오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자잘한 경제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그것도 쉽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로 우선 말씀을 끝이고 다음은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는 박 교수님의 대표 질문에 대한 답을 받고 싶어서 지금 예. 여기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로부터 사전에 질문을 좀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장관님 말씀은 뭐 따로 요약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관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기도 한데 이 어떤 원심력이라고 표현하신 이 남북의 어떤 협력의 동력을 지금 뭐 방해하고 또는 약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들을 뭐 안팎에 다 있는 것 다들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점과 관련해서 최근 6월에 북한의 변화 부분에 대한 좀 궁금함들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쨌든 남쪽과의 여러 가지 합의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발언도 하고 적대 관계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말도 하고 또 최근에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방역물자나 다른 부분의 협조에 대한 의향에 대해서도 외부로부터 지원받지 않겠다 하는 메시지도 어쨌든 얘기가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은 어쨌든 이 북의 변화가 또 이 상황에 어떤 한 변수가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데 지난 6월 4일 날 나온 김여정의 별담화 이후에 공동연락사무소가 복구가 됐죠. 근데 그것은 공동연락사무소는 사실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서 만든 겁니다. 확성기 방송과 그 전단 살포는 중지하다. 당장 5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했었어요. 만약 그때 정상 간에 합의를 해서 문서화까지 되어 있는 그 전단 살포를 왜 막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4월 27일부터 기산한다면, 4월 10일부터 기산한다면 복구할 때까지 2년이 넘은 세월 동안 합의만 해놓고 전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하지만은 말만 했지 그걸 제도적으로 막지도 않았고 확실하게 가서 물리적으로 틀어막지도 않았고 한번 확성기 방송은 중단이 됐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데 제가 쭉 겪어본 바로는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했는지 못했는지 하는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상대방이 자기한테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것부터 따져요. 습관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건의 원인은 상대방이 제공한 걸로 이 사람들은 머리가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상대가 있는 문제에서 피장파장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그걸 위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런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것도 지키지 못하는 작은 문제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남북 합의상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업들 실질적으로 하나도 이행이 안 됐었고 물리적으로 뭔가 지금 확실하게 좀 본때를 한번 보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대북 정서는 확 나빠졌죠. 그러나 이제 보수 쪽에서 뭐 그 돈이 뭐 얼마가 들어간 건데 그 건물 짓는데 뭐 150억이 들어간다느니 180억이나 들여서 고쳤다느니 그런 얘기 하지만 근데 그게 남북 간에 그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한다 하는 데 대한 합의서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수 언론에서 주장하듯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뭐 문서가 있어야 배상을 청구하죠. 우리 돈이 그만큼 들어갔다는 건 우리 얘기고 우리 계산이고 그쪽은 선언 안 됐으니까 물가도 그 추정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북한의 과격한 행동이라고 할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그런 조치가 결국 또 역시 우리 내부의 통일의 원심력들에게 남북 교류협력을 반대할 수 있는 소위 동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의 원심력은 우리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북쪽에도 있습니다. 북쪽에도 통일의 원심력이 있어요. 북쪽에도 강경파가 있죠. 기본적으로 군인들은 저쪽에 군부는 이건 뭐 남북 교류협력이 달갑지 않아요. 그래서 개성공단 처음에 그 김정일 위원장이 현대 아산에다가 개성공단 내놓으려도 군부 저항이 셌었어요. 근데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개성 누가 먹여 살릴 거냐? 군부가 먹여 살리려면 반대하고 자신 없으면 그 두말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개성공단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내놓은 담화와 폭파 남북관계가 정말 꽉 막힐 뻔했는데 그나마 이제 6월 19일 날 남쪽에서 이제 6월 17일 날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에 연락사 없어 폭파 이런 등등 이런 것을 더 이상 이게 남북관계를 끌고 나갈 자신이 없다 해서 이제 물러나고 하면서 안에서도 큰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9일 날 저녁에 당 중앙 예비회의라는 걸 열어가지고 그야말로 위인설관식은 난데없이 예비회의라는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고했던 4대 군사행동을 당분간 보류해라 하는 식으로 하면서 어쨌건 불은 김정은이 질렀지만은 김정은이 그 불을 끄는 식으로 해서 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대로 그냥 비전비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금년 6월 달에 이렇게 상당히 강한 보조로 적대 행위로 이제 들어간다. 그다음에 기본 남북 간의 합의서를 다 파괴해버릴 수 있다는 식으로 겁주는 소리를 하고 하는 것이 통일의 원심력을 키우는데 상당히 휘발유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 경험에서 보면 그때 이쪽에서 발끈해가지고 그래 그럼 좋다. 눈에는 눈, 코에는 코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우위에 있고 인구도 우리가 많고 국제적으로도 국격이 천양지차 아닙니까? 이쪽에서 어른답게 그야말로 형제가 싸울 때 집안에서 다가 큰 놈이 참아라 이놈아 그러지만 우리가 어른답게 그걸 좀 약간 뭉치면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자세로 추스리고 나가면은 결국은 다시 우리 페이스로 끌려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걸 하려고 지금 이인영 장관이 노력을 하죠. 그러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지금 이 강연도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코로나19 때문에 남북 교류 왕래도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수재 복구 관련해서 정치국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일체 외부 지원은 받지 않겠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무슨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이게 코로나가 한국이 비교적 청정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하면 여기는 청정국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들한테 넘어오지 않나. 뭐 물건에도 넘어갈 수도 있고 사람이 갈 수도 있고 그랬을 뿐이지 그게 꼭 남북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정책 의지의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 가능성과 여유를 좀 갖게 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 아까 원심력 말씀하실 때 외부 특히 이제 미국 변수를 말씀하시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역할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대선이 불과 이제 뭐 한 두세 달 앞으로 다가왔고 장관님 오랜 그 경륜과 경험에 비추어 보실 때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이 우리 한반도의 향후 진로에 좀 도움이 될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때와 바뀔 때의 우리 정부의 스탠스에 뭐 우리 기업이나 다른 변화 같은 것들이 필요할지 기업 얘기를 하시니까 좀 앞서가는 얘기 같지만 일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그 정치인들 또는 싱크탱크의 로비를 많이 합니다. 미국의 대일 정책이 미일 관계가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입어놓고 토론을 좀 하는 식으로 도와달라는 그런 취지죠. 그냥 돈 주겠어요? 우리 기업은 아직 그것까지는 못해요. 재력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정도 되면은 뭐, 얼마든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다시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질문,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지금 바이든 후보가 되는 것이 좋으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연임하는 것이 좋으냐?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할 때부터 그때가 이제 2018년 3월 달인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온 우리 특사단이 정의용 실장과 소남보 국정원장, 그다음에 통일부 차관 등 5명의 특사단이 바로 이제 미국으로 가지 않았어요. 3월 5일 날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3월 8일 날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바로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배석했던 실무 관료들이 뭐 안보부 장관이다, 국무장관이다, 국방장관이다 그렇게 말하자면 경솔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고 요관 부처들이 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결론 내려도 늦지 않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과를 냈다는. 지금까지 이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역대 대통령 3사람이 이 클린턴 때 불거졌어요. 클린턴, 부시, 오바마 각각 8년씩 24~25년 동안 바로 당신네들 같은 실무 관료들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켜서 지금 와서는 정말 벅찬 문제가 돼버렸다. 초기에 이걸 불 껐어야 되는데 나는 내 방식으로 한다. 말하자면 그동안의 협상이란 게 북미 협상이란 게 바탕화비였었습니다. 실무자들이 이제 뭐 과장급 뭐 차관급에서 쭉 해가지고 거기서 합의한 문서를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은 이행을 하는 건데 클린턴 때는 대통령이 오케이를 해가지고 북미 간의 핵 합의가 이행이 됐었어요. 북한이 핵 활동을 안 했죠. 경수로 발전소 지어주는 것 때문에. 근데 부시 때는 그렇게 해서 바텀업으로 차관급급 협상을 베이징에서 육자회담으로 결론을 냈는데 그 다음날 재무부가 틀어버리지 않았어요. BDA 제재라는 북한이 위조 달러를 그려가지고 마카오에 있는 은행에다 예금을 해놓고 위조 달러를 돈 세탁해서
뭐 보석을 사다가 뭐 기품조를 준다느니 뭐 이런 난데없이 그 돈 사용처에 관련해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빨간 딱지를 붙이니까 북한이 바로 전날 2005년 9월 19일 날 맺어진 합의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라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핵을 만들겠다 해서 결국 2006년 10월 9일 날 핵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실무자들을 잡지 못하면은 대통령이 아무리 문제를 풀려고 해도 해결 안 되는 것이 미국의 정치 체제의 특성인 것 같아요. 외교 정치.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번에는 미국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선거 결과를 예측해가면서 뭐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맞고 뽑는 식으로 트럼프 진영의 이익이 소위 참모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바이든의 참모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 먼저 정부는 정부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이런 문제가 잘 풀려야 기업도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고 포스코 같으면은 무산 철광에 원광을 들인다 하면은 얼마나 그게 가성비가 높은 그 일입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쪽에 다 그 줄이 다 있잖아요. 싱크탱크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미리 그들을 우리 편이라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건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주면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 그런 식으로 정책이 짜여지도록 사전에 손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출범한 뒤에 그때 가서 누군가 봐가지고 하려고 하면 늦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미리 투자를 했는데 하나는 그냥 별로 성과를 못 내고 또 내가지고 그것도 인수위에 못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이게 맞고 뽑는 식으로 좀 방법하게 일단 시작을 해놓고 거기서 또 뽑혀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또 로비를 하는가 학술회의 형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 한반도 문제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내부 사정 같은 건 알 필요 없다는 그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내야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이미 손자병법에서 얘기했지만 지피지기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자기 능력을 견주어서 전략을 세우면은 전쟁에서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사정에 밝은 정부 관리나 또는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미국의 조야에 북한은 그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된다. 북한은 이렇게 다뤄야 된다. 말하자면 중국이 그런 대로 북한을 다룰 줄 아는 것은 그 북한의 코드를 읽을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미국은 북한의 코드를 안 읽으려고 해요. 자기 코드에다 북한을 맞추려고 해요.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는 최소한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든이 우선 많은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내에서도 오바마 때의 대북 정책이 북핵 정책인 소위 스트래티지 페이션스 전략적인 내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데 바이든이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걸 그대로 흉내낼 수 있습니까? 그때는 한국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그때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핵개방 3천이라는 그 순서가 바뀐 그 북핵 정책을 딱 견지하면서 육자회담에 우리는 안 나가겠다.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면은 그 입증이 되면은 회담을 시작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러면 북한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우리가 기다린다. 그런 전략으로 간다. 그게 전략적인 의미다. 근데 순서가 틀린 것이 협상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진리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확실하게 바꾸면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은 입구로 들어가서 출구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출구로 들어가서 입구로 나오겠다는 것만큼이나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그때 추진했었어요. 그러면서 오바마 정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바이든이 들어서든지 트럼프가 들어서든지 문재인 정부하고 이렇게 잘 협조하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외교부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통일부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미국을 직접 설득을 해야 돼요. 미국을 직접 설득하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해서 굴복을 안 한다. 어느 정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가면서 해야지. 어떻게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만 경제 지원도 해주고 수교도 해주겠다고 그러냐. 그게 바로 리비아 방식인데 미국의 말을 진심인 줄 알고 리비아가 먼저 핵을 포기했어요. 2003년에. 그리고 2005년부터는 바로 이제 경제 지원도 들어갔죠. 수교도 2008년인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교 후에 난데없이 리비아 내에 정부군 나누고 반군이 생겨요. 그 정부군과 반군이 매일 싸우는데 그 와중에 리비아의 그 국가 원수인 가다피가 역사 이제 군인 출신이거든요. 대령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나갔다가 어디서 날아온 총인지 모르는데 총 맞고 죽었죠. 그러니까 그 리비아 케이스가 있는데 볼트는 2019년 2월 달에 바로 그 리비아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우기면서 그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식으로 가지고 실패했던 사례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리비아를 그렇게 해서 국가 원수가 제거된 그런 선례 이것을 답습하려고 온 게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이미 하노이 노딜이 그런 방식으로 하려다가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도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미국보다 깊숙이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북한은 이런 식으로 다뤄야만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걸 미리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세미나가 있고 뭐 유명한 그 미국에 헌당하는 싱크탱크 사람들하고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돈 내서 워싱턴 가가지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면은 알아들어요. 그냥 전혀 몰랐던 얘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미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 또는 대북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노동신문을 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노동신문이 그게 선전선동의 도구만은 아니에요. 노동신문의 그 기사 속에는 그들의 정책적 의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의 잘 읽으면 행간을 잘 읽으면 속셈까지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뭐 미국 사람들한테 이미 나이 들고 그래서 자료도 잡고 있고 그런 거 한국말 잘 몰라도 노동신문 안 읽어도 뭐 자리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공부를 하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북한의 그 의중을 읽어낼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직접 미국한테 설명을 하면 말귀는 또 알아들어요. 또 하나만 지적할게요. 우리한테 북한 문제나 북핵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미세한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해놓고 분석을 해나가잖아요. 그리고 대책을 세우는데 미국에게서 북한 문제나 북핵 문제는 우선순위가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동아시아 쪽에서는 중국 문제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이 중요하고 한국도 한참 아래고 더구나 북한 문제는 미국이 이미 그 악마화시켜놓은 여러 가지 딱지들이 있는데 뭐 엑시스 오브 이글이니 로브 스테이트니 뭐 티러니 아웃포스트 오브 티러니 이런 그런 악마화시켜놓은 이미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세밀하게 그들의 속내를 읽어내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줘요. 그 피해는 우리한테 옵니다. 의격다짐을 밀어붙여가지고 안 되면은 결국 우리가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미국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북핵 문제가 우리한테는 최우선 순위라고 하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미국의 차기 정부를 잘 사전에 보습하는 식으로 북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는 북핵 문제가 북한도 어느 정도 만족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질문은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순서가 좀 나는 미국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이긴 하지만
북한에 대한 관심은 작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이만큼 크고, 그리고 일이 안 되면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5천만 국민을 살린다는 각오로 미국을 설득을 해서 미국이 우리 페이스로 북한을 상대하도록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이제 남북 관계의 전문가시기도 하고 또 외교, 국제 외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특히 이 중국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관심을 보이시고 또 지켜봐 오신 분이신데 최근에 이제 미중의 어떤 이런 뭐 신냉전이라고까지도 표현되는 이 긴장이 강화되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노력과 한번 견주어 보면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좀 또 대하고 활용해야 할 것인가,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한 말씀. 네, 77년부터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일을 하다 보니까 통일 문제가 제 직업이 됐는데, 저는 70년대 초에 73년이죠. 중국 전문 교수가 되려고 당시는 뭐 베이징은 못 가고 대만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박사과정 유학을 갔는데 조금 여러 가지 그 여건이 맞지는 않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모교에서 서울대학에서 중국 외교 문제로 박사 논문을 쓰고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박 교수님처럼. 근데 제가 10년을 대학 출강을 하면서 공을 들였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건 자랑이 아니라 제가 중국 외교를 전공으로 삼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북한과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그 자체만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 하나를 가지고 북한을 이해하다 보니까 중국 외교가 이해가 되고, 외교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경제 차이가 결국 외교의 차이로, 외교 정책의 차이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실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통일 문제를 하면서도 학문적 전공은 중국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지금 중국을 보면서 중국이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제 대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G20도 안 되던 나라가 그냥 개방 개혁을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와서 지금 G5, G4, G3 하다가 G2까지 가버렸는데, 1인당 소득 면에서는 뭐 일본보다 한참 더 있지만 인구가 워낙에 일본에 한 10배쯤 되니까 GDP 총액만 가지고 볼 때는 이제 G2인데, 경제 대국이 되면서 자연히 한자 사자성어도 있지만 부국 강병이라고 하잖아요. 부국이 되니까 자연히 군사 대국이 되는 겁니다. 군사 대국이 되는 이유는 과거에 아편 전쟁에서 서양 그 조그마한 영국한테 무릎을 꿇었던 뼈아픈 역사도 있지만, 역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군사력이 튼튼해야 되겠다, 강해야 되겠다. 군사력이 약하다 보니까 자기 앞바다에도 막 미국 해군, 미군 항공모함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중국을 위협하고 하는 그런 상황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계속 우리는 군사력을 강화해서 거기에 한당 이래 명청조 말까지 아편전쟁에서 중국한테, 영국한테 무릎을 꿇을 때까지 적어도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라시아 지역의 상당 부분을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호령하던 그런 위치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것이 중국의 꿈입니다. 그래서 후진타오는 중화몽이라고 했고, 시진핑은 중화몽이라고 했는데, 중고몽이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초기에는 중국이 그렇게 세게 나올 줄을 몰랐어요, 솔직히. 2008년인가 헨리 키신저가 온 차이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미 키신저는 중국은 이미 라이징 칸츄리다. 미국은 지금 디클라이닝 칸츄리다. 근데 이게 중국이 저렇게 계속 라이징 칸츄리, 상승하는 세를 유지한다면은 미국의 이 국제정치적 위상이라고 할까, 헤게모니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미리 좀 손을 써라. 그러니까 중국을 찍어 누르려고 하지 말고 둘이서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식의 어떤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을 원차이나라는 책에서 누누이 설명을 하면서 과거에 그들이 명청조 아니 한당 이래 명청조까지 유지했던 소위 그 천하관이라는 국제질서관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중국이 천상 위에 있어야 되는 나라고 나머지 국가는 다 미치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중국을 다루려면 관리를 해서 미국이 그걸 뺏기지 않으려면 잘 구슬려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그걸 뒤늦게 이제 2010년쯤 가서 비로소 그 말이 현실로 돼가는구나. 나온 것이 이제 피보트 아시아, 아시아를 귀환 리발란싱 아시아 재균형이라는 정책을 오바마 때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아시아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유럽만 가려면 됐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뒤늦게 아차 큰일 났구나. 잘못하면 이게 이제 밀려나겠구나. 동북아에 있어도. 주일미군, 주한미군인데 이것도 잘못하면은 밀려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이제 트럼프 정부에 와서 좀 노골적으로 됐는데 바로 이제 무역 문제입니다. 중국이 분사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으로부터 미국과 무역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그걸로 대포를 만든다, 항공모함을 만든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돈을 못 벌게 해야 군사적인 그 우위를 미국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무역 갈등이지만 그게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미중 간의 군사적인 균형이라고 할까 이것을 갖다서 미국은 균형이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균형이냐면 원래 미국은 상위에 있고 중국은 한참 밑에 있는 요게 안정적인 것이고 그게 균형 잡힌 건데 중국이 치고 올라와서 비슷해지니까 다시 찍어 눌러가지고 제자리를 갖다 놓는 게 그 사람들 재균형이에요. 그걸 하려고 그러는 정책을 지금 트럼프가 시작을 했는데 미국 경제는 더 이상 수출로는 돈 못 벌고 또 물론 무기를 수출해서 돈을 벌지만 그거 가지고 계속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건 상대적으로 중국한테 밀리지 않는 돈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은 돈을 못 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죠. 이게 이제 오래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박 교수님도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미소 냉전과 같은 상태로 지금 미중 관계는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대중 정책을 어떻게 위반하고 추진해야 되느냐. 도리 없어요. 이게 지리적으로 중국하고 멀리 떨어지면 우리가 완전히 미국 편을 써도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지금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이지만은 태평양 해방 직후부터 미군이 여기에 주둔을 했었고 또 6.25 전쟁 때문에 미군이 여기 계속 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점은 군사적으로 한 덩어리로 움직여 왔는데 근데 그때 처음에 한미 관계가 그렇게 군사동맹 관계로까지 발전할 때 중국이라는 것은 무시해도 되는 나라였었지만 지금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이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10대 경제대국이 되는 돈 어디서 벌었냐? 중국과의 무역에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 없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생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골에서 보면은 도랑 속에 소가 들어갑니다. 도랑이라는 게 깊지 않은 물줄기 아니에요. 도랑 속에 든 소는 딱 그 도랑을 걸어가면서 오른쪽 뚝에 풀도 뜯어먹고 왼쪽 뚝에 풀도 뜯어먹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간다 이거야. 그럼 이제 배가 부르면 올라오고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딱 끼어 있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나오지만 도랑 속에 든 소처럼 미국으로부터도 취할 건 취하고 중국으로부터도 취할 건 취하는 식으로 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은 참 그냥 고식적으로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서는 안 되죠. 그냥 부탁히 양쪽의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24시간 감시하는 기분으로 미국의 동향, 중국의 동향을 체크를 해야죠. 우리 외교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또 외교부뿐만 아니라 지금 청와대도 항상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지금 보복을 하면 우리 경제는 주지 않게 돼 있잖아요. 사드 갖다 놔가지고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까. 이번에 양재치가 소원 안보실장을 부산에서 만나고 하지만 아마도 이제 시진핑이 여기 방한을 하는 경우에 한국의 대중정책이 어떤 식으로 보장받고 싶어 하는지 그건 이제 충분히 예상됩니다.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달라. 너무 미국 편에 붙어서 가지고 사드 같은 거 또 갖다 놓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소위 좋게 말하면 균형 외교죠. 그거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동안은 우리 외교부도 북미국 중심으로 이게 운영이 됐는데, 중국 관련 관할국의 위상도 어떤 인원도 좀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불침번을 서는 자세로 일을 해야 돼. 이제, 그전에는 한쪽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살려줘, 먹여줘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됐어요. 미국도 6.25 때 군사적으로 도와줬지, 나중에는 이제 군사동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후에 또 더구나 이제 우리가 자주국방을 내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무기를 많이 팔죠. 이제 방위비 분담금도 올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돈 내고 미국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면은 그 돈을 내기 위해서도 중국에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그냥 나옵니까? 미국한테도 그건 이해해야 돼요. 너희가 우리 한중관계를 끊고 싶어 하지만 한중관계 끊어지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무기도 못 산다. 더구나 방위비 분담금도 못 올려줘. 아주 그 애들 같은 얘기지만은 아주 솔직하게 그런 식으로 원리를 가지고 설명해요. 미국은 또 알아들어요. 중국 전문가를 키워야 됩니다. 정부내에서. 지금은 학자들만 중국 전문가로 분류가 되는데 정부내 외교관 중에서도 중국 전문가가 많이 나와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장관님 하신 말씀을 크게 요약하면 어쨌든 남북 관계의 오늘이 좀 교착 상태이고 좀 답답한 지경이지만 길게 보면은 안팎에 있는 원심력의 작동이 구조적으로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고 항상 그것은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과제라는 말씀이시고 또 우리가 노력하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비록 강대국이지만 그 힘을 한국의 한반도의 어떤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관된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몫이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시민사회도 그렇고 앞으로 또 새로운 이 통일부 장관과 진용이 갖추어졌으니까 북한과의 또 새로운 협상과 그 어떤 협력의 그 길이 열려서 저희가 기대하는 새로운 어떤 전망이 올해가 지나가면서 새로 열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또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또 다음 기회에 정세현 장관님 또 뵙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을 기약을 하고 오늘 평화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